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에 우뚝 솟은 강성그룹 본사 35층. CEO 집무실의 창밖으로는 억수 같은 비가 퍼부으며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흐릿하게 지워버리고 있었다. 강도윤은 핏발 선눈으로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독촉장과 계약 해지 통보서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무너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비명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강성그룹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청업체들의 결제 대금조차 막지 못해 부도 처리가 초일기에 들어간 처참한 현실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며칠째 지속된 불면증으로 인한 두통을 참아내려 애썼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파산이라는 두 글자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비서실장인 김전무가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도윤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김전무의 상기된 표정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김전무는 숨을 헐떡이며 미국 월가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사모펀드 엘리시움이 강성그룹의 긴급자금 지원 요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게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김전무는 엘리시움 측에서 제시한 투자 금액이 무려 2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2억 원이라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물론이고 중단된 신도시 프로젝트를 재개하여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김전무의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곤혹스러움이 묻어 있었는데 그는 엘리시움 측에서 내건 조건이 하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도윤은 지분 요구든 경영권 간섭이든 회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어서 말해보라고 재촉했다. 김전무는 머뭇거리며 엘리시움의 아시아 총괄 대표인 엘레나 한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데 강성그룹의 CEO인 도윤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의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일개 투자사 대표가 대기업 오너를 운전기사처럼 부리겠다는 모욕적인 요구였지만 도윤은 끓어오르는 수치심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강도윤에게 자존심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고 오직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그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그는 쓴 입맛을 다시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점검하고는 가장 깔끔한 수트를 골라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상대가 누구든 비위를 맞추고 무릎이라도 꿇어서 투자를 받아내야만 했다. 비 내리는 올림픽대로를 뚫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윤은 엘레나 한이라는 인물에 대해 검색해 보았지만 그녀에 대한 정보는 베일에 쌓여 있어 사진 한 장조차 찾을 수 없었다. 단지 그녀가 월가의 마녀라고 불릴 만큼 냉철하고 무자비한 인수합병 전문가라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의 VIP 전용 입국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주는 위압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윤은 수행비서들조차 물리고 홀로 입국 게이트 앞에 서서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았는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과연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쥐고 있는 그 엘레나 한이라는 여자가 어떤 인물일지, 혹시라도 자신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투자를 철회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그를 휘감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들의 굉음이 간간히 들려올 뿐 입국장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마침내 전광판에 엘레나 한의 전용기 착륙을 알리는 메시지가 떴고 잠시 후 육중한 자동문이 열리며 런웨이처럼 긴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규칙적이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도윤의 고막을 자극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몸매가 드러나는 짙은 와인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는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여왕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외국인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도윤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여자는 도윤의 바로 앞, 불과 3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고 그녀에게서 풍겨 나오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도윤의 코끝을 스쳤다. 도윤은 최대한 정중하고 비굴해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그룹의 강도윤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엘레나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상대방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해주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움직임도 없이 그저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숨 막히는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질 때쯤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도윤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고개 드세요. 강도윤 사장님. 땅바닥에 돈이라도 떨어졌나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매혹적이었지만 도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억양과 음색을 담고 있었다. 도윤은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고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확인하는 순간 호흡이 턱하고 막혀버렸다. 6년 전 그가 매몰차게 내쳤던 가난하고 볼품없던 전처 한수진이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과거의 촌스럽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뿜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수지는 천천히 하얀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6년 전의 눈물 젖은 눈망울이 아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리빨 같은 냉기를 품고 있었다. 붉게 칠한 입술이 살짝 비틀리며 조소의 찬 미소를 머금었고 그녀는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굳어버린 도윤을 훑어내렸다. 오랜만이네요. 전 남편. 6년 만에 다시 보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초라해지셨네.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도윤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네가 엘레나 한이라고 말도 안 돼. 도윤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당혹감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가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여자라는 사실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수지는 도윤의 당황한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한 발짝 더 다가섰는데 그녀의 뾰족한 하이힐 끝이 도윤의 구두 코앞까지 침범했다. 놀란 표정 치우시죠. 강 사장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당신 집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던 그 한수진으로 보이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가 있었고 그 속에 담긴 증오와 분노는 도윤을 압사시킬 듯 거대했다. 도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회사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를 꼼짝 못하게 타참하고 있었다. 그때 수진의 뒤에 서 있던 외국인 수행원이 영어로 무언가 보고하자 수진은 시계를 확인하며 도윤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시간 낭비할 틈이 없네요. 내 차는 대기시켜 놨겠죠. 운전은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력이 녹슬지는 않았길 바라요. 수지는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 차가운 어조로 지시했고 도윤은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듯 작았고 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 지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냉기와 함께 짙은 향기가 남았고 도윤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공항 로비로 나가는 동안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는데 6년 전 임신한 사실도 모른 채 그녀를 내쫓았던 기억. 그녀가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 그리고 현재 그녀가 2억 원을 쥐고 돌아온 상황이 뒤죽박죽 섞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하필 지금 내 회사를 살리겠다고 나타난 것일까? 자동문이 열리고 습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도윤은 현실로 돌아왔는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앞에서 수진이 멈춰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문 안 열고 뭐해요? 멍청하게 서 있는 꼴이라니. 회사가 망해가는 이유를 알겠네. 수진의 독설에 도윤은 황급히 달려가 뒷좌석 문을 열었고 수진은 도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다. 도윤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수진의 눈과 마주쳤는데 그녀는 태블릿 PC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강성그룹 본사로 가죠. 가서 내가 당신 회사를 살려줄지 아니면 목통을 끊어 놓을지 결정해야 하니까. 차가 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차창을 때리고 있었다. 도윤은 운전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백미러를 통해 수진을 살폈는데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6년 전에 순수했던 눈망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을 다 삼킬 듯한 야망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도윤은 문득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다 버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임이 분명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통화를 시작했는데 대화 내용 중 MA를 적대적 인수, 구조조정 같은 단어들이 도윤의 귀에 꽂혔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강성그룹의 재무 상태가 엉망이라며 당장이라도 파산 신청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도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통화를 마친 수지는 다시 도윤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참, 내 선물은 마음에 들었나 모르겠네. 도윤이 무슨 말이냐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보자 수지는 붉은 입술을 말아 올리며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회사 주가가 오늘 아침 하한가를 기록했죠. 그거 내가 던진 물량 때문이에요. 인사치고는 종과했나.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핸들을 놓칠 뻔하며 차가 크게 휘청거렸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조소를 보냈다. 운전 똑바로 해요. 내 목숨값은 당신 회사 전체보다 비싸니까.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차선을 바로잡았지만 심장은 쿵쿵거리며 진정되지 않았다. 이 여자는 미쳤다. 아니 악마가 되었다. 도윤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지니 영억 원이 없다면 자신은 끝장이라는 사실이 그를 비굴하게 만들고 있었다. 차가 강남대로에 들어서자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강성그룹 사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기다려. 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던 곳. 이제 내가 끝을 내려왔으니까.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임원들이 도열하여 수진을 맞이했고 그들은 도윤이 직접 운전하고 왔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수군거렸다. 도윤은 차문을 열어주기 위해 빗속으로 뛰어나갔고 수진은 도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점령군의 사령관이 패배한 적진에 입성하는 것과 같았다. 도윤은 수진의 뒤를 따르며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의 자존심은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쓸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서 도윤은 수진의 숨소리조차 의식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CEO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가 나타났다. 수진은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 깜빡할 뻔했네. 나 혼자 온 거 아니에요. 도윤이 무슨 소리냐는 듯 쳐다보자. 수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다. 다음 엘리베이터에 내 보물단지가 타고 있거든요. 아주 특별한 손님이니 예의를 갖추세요. 그 순간 옆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분홍색 원피스에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아이는 수많은 어른들 틈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오더니 수진의 다리에 매달리며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마미, 이 건물이 마미가 말한 그 장난감이야. 좀 낡았는데 새로 사야겠어. 도윤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의 눈매, 오똑한 코,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술까지 거울 속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 로비의 감도는 정막은 숨막힐 듯 무거웠고 강도윤의 시선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푸집으로 찍어낸 듯 꼭 닮은 소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아이는 핑크색 원피스 위에 걸친 버버리,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또각또각 걸어왔는데 그 당당한 발걸음과 거만한 표정은 도저히 6살짜리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위압적이었다. 도윤의 심장은 마치 고장난 엔진처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는 6년 전 수진이 떠날 때의 기억과 눈앞의 아이 모습이 뒤섞여 거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직감했지만 이성이 그 사실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하은은 엄마인 수진의 다리에 매달려 애교를 부리던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고개를 돌려 멍하니 서 있는 도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아이의 눈매는 도윤의 어머니인 강 여사의 그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 특유의 순수함 대신 서리빨 같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은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임원들은 회장에 숨겨진 자식이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설마.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애처로웠다. 그는 6년 전 수진을 내쫓을 때 그녀가 임신 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눈앞의 현실이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 만약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나는 내 자식을, 내 핏줄을 내 손으로 버린 천하의 죽일 놈이 되는 것이었다. 도윤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그가 느끼는 죄책감과 당혹감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말아 올릴 뿐이었다. 도윤이 무언가에 홀린 듯 아이의 어깨에 손을 대려는 순간 하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자신의 핑크색 샘소나이트 캐리어로 도윤의 정강이를 툭 쳤다. 아저씨 누구신데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요.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아이의 당돌한 외침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도윤은 정강이의 통증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멈칫했다. 하은은 작은 팔짱을 끼고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독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저씨, 비켜주세요. 우리 엄마 길 막지 마시고요. 옷 입은 거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직원 같은데 회장님 오시는 길을 막으면 안 되죠. 그 싸구려 양복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 주실래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싸구려 양복이라는 단어에 도윤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CEO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딸로 추정되는 꼬마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임원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헛기침을 해댔고 도윤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수지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아이의 독설이 도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애 교육을 아주 잘 시켰죠. 낯선 사람, 특히 질 나쁜 남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거든요. 보시다시피 눈이 아주 높은 아이라 당신 같은 수준은 성에 안 차나 보네요. 수진의 조롱은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굴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수진아. 아니, 엘레나 대표님.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아닙니까? 나와 너무 닮았는데 6년 전이라면 시기도 딱 맞고. 도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지만 수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말을 잘랐다. 착각도 병이라더니 중증이시네요. 강 사장님, 거울 안 보세요. 우리 하은이가 어디를 봐서 당신 같은 패배자를 닮았다는 거죠. 눈코 아니면 그 우유부단하고 멍청한 성격. 수지는 도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모욕을 주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당신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마마보이의 무능력한 남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죠. 수진의 거짓말은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도윤은 순간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게 되었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나은 남자. 도윤의 머릿속에는 질투심과 열등감이 불타올랐다. 혜인이 재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보다 월등한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은은 엄마의 말에 맞장구치며 도윤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맞아요. 우리 대디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돈도 엄청 많아요. 아저씨처럼 칙칙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찝쩍거리지 말고 저리 가세요. 아이는 도윤을 향해 메롱하고 혀를 내밀더니 수진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당겼다. 마미, 빨리 가요.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못 쉬겠어. 내 피부 상하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하은의 재촉에 수지는 도윤을 싸늘하게 일별하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는 수진과 하은의 모습은 마치 딴 세상 사람들처럼 빛나고 있었고 도윤은 그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문이 닫히자 로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내 딸이 아니라고 저렇게 닮았는데. 하지만 수진의 당당한 태도와 아이의 거침없는 반응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을 부축하며 말을 건넸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도윤은 김 전무의 손을 뿌리치며 이를 악물었다. 김 전무, 당장 알아봐. 엘레나 한의 사생활, 결혼 여부, 그리고 저 아이. 하은이라고 했나? 저 아이의 출생 기록부터 친부까지 싹 다 뒤져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오늘 밤 안으로 도윤의 눈빛은 집착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저 아이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한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은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수진을 올려다보았다. 마미, 나 잘했어. 저 아저씨가 그 나쁜 아빠 맞지? 얼굴 보니까 딱 알겠던데. 할머니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 재수없게. 하은의 말투는 방금 전에 철없는 아이와는 달리 차분하고 냉소적이었다.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주 잘했어.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무섭지는 않았어. 무섭기는요. 오히려 우스웠어요. 회사 사장이라면서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고 눈 밑은 굴하고 엄마가 말한 대로 완전히 망해가는 중인가 봐요. 하은은 태블릿 PC를 꺼내 강성그룹의 실시간 주가 그래프를 확인하며 킥킥거렸다. 엄마, 저 아저씨 지금 멘붕 왔을 거야. 내가 아까 정강이 찰 때 뼈소리 났거든요. 아마 멍들었을걸요. 6살 아이라기엔 너무나 조숙하고 영악한 하은의 모습에 수지는 안쓰러움과 대견함을 동시에 느꼈다. 하은아, 앞으로도 저 아저씨 마주치면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우리는 저 사람들을 벌주러 온 거야. 엄마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울게 만들어줘야 해. 알았지? 수진의 단호한 당부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걱정 마요. 마미, 내가 저 아저씨 멘탈 탈탈 털어버릴 거니까. 내 IQ가 150인데 저런 멍청한 아저씨한테 지겠어요. 모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하나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35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수지는 다시금 냉철한 투자자 엘레나 한의 가면을 썼다. 하은 역시 도도한 상속녀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회의실 앞에는 긴장한 표정의 강성그룹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지는 그들을 무시한 채 곧장 회의실 상석으로 걸어갔다. 하은은 엄마 옆자리에 마련된 작은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켜고 게임을 하는 척하며 회의실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헐레벌떡 뛰어온 도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땀에 젖은 채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하은에게로 향했다. 하은은 그런 도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철저히 무시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 냄새. 여기 환기 시스템 좀 고쳐야겠네. 썩은 내가 진동을 하잖아. 그 말은 도윤을 향한 명백한 조롱이었고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야만 했다. 지금은 을의 입장이었으니까 수지는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늦으셨네요. 시간, 개념이 이 정도니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겠죠. 변명은 됐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내가 당신 회사를 인수해야 할 이유를 딱 3가지만 말해봐요. 내 딸이 지루해하기 전에 수진의 압박 면접이 시작되었고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은이 내 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리 만무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남산 그랜드 하류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대한민국 상위 1% 사교계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열기는 뜨겁다 못해 데일듯 강렬했다. 이번 파티는 표면적으로는 자선 모금 행사였지만 실상은 엘리시움 캐피탈의 아시아 지사 설립과 새로운 수장인 엘레나 한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다시 말해 돈과 권력의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의 집합소였다. 강성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최미라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이 진정한 상류층의 일원임을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최고급 명품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목에는 6년 전 강도윤이 전처 한수진에게 프러포즈할 때 선물했던, 그러나 수진이 쫓겨날 때 챙기지 못했던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보란듯이 걸려 있어 그녀의 뻔뻔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미라는 샴페인 잔을 들고 사교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다가가 아양을 떨며 인사를 건넸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들은 이미 강성그룹의 위기와 미라의 출신 성분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윤은 미라의 곁을 지키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출입구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낮에 만났던 수진과 하은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미라는 도윤의 팔을 꼬집으며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오빠, 정신 안 차려. 오늘 투자자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며 왜 자꾸 넋을 놓고 있어. 그 여자라도 올까봐. 겁나 미라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윤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때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며 사회자가 엘레나 한의 입장을 알리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다.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추고 문이 열리며 이혜인, 아니 엘레나 한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등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칠흑같이 검은 벨벳 튜브톱 드레스는 그녀의 매끄러운 어깨 라인과 쇄골을 우아하게 드러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는 찰랑거릴 때마다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턱시도를 입은 하은이 엄마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하듯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당당한 표정과 기품은 어른들을 능가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모녀의 행진을 지켜보았고 도윤은 6년 전 수수한 가정주부였던 수진이 저토록 화려하고 치명적인 여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넋을 잃었다. 미라는 수진의 등장에 질투심이 폭발하여 와인 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는데 자신이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해도 흉내낼 수 없는 수진의 태생적인 우아함과 귀족적인 분위기에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수진은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곧장 도윤과 미라가 서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는데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하은은 미라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는 신호를 했는데 이는 명백한 도발이자 경멸의 표시였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그리고 최미라 씨라고 했나요? 파티 매너를 보니 초청 명단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군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자 미라는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다. 뭐라고요? 나 강성그룹 사모님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남의 파티에 애까지 달고 와서 무슨 예의 없는 짓이야. 미라가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라의 목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목걸이 낯이 익네요. 주인이 버리고 간 걸 주워다 쓰는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꽤나 알뜰하시네요. 수진의 지적에 미라는 황급히 목걸이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은 그 목걸이의 사연을 짐작하고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미라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라 반격을 시도했다. 이게 뭐 어때서요? 도윤 씨가 나한테 준 거예요.
당신은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감히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떠나본데. 그래봤자 이 혼녀에 애딸린 여자잖아. 미라의 천박한 언사는 파티장의 격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했고 도윤은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때 하은이 앞으로 나서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교양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 혼녀가 아니라 돌싱이고요. 아줌마처럼 남의 남자 뺏어서 자리 차지한 도둑고양이보다는 100배는 더 떳떳하거든요. 하은의 사이다 같은 발언의 주변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미라는 분을 참지 못하고 하은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이 쥐방울만한 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하지만 미라의 손이 닿기도 전에 수진의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고 수진은 싸늘하게 미라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엔 내 딸이 너무 귀하니까. 수진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뉴스가 띄워졌다. 속보 엘리시움 캐피탈 강성그룹 주식 30% 전격 인수. 최대 주주 등극. 스크린을 본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30%라니 언제 이렇게. 도윤이 당황하여 묻자 수지는 여유롭게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놀랄 것 없어요. 당신이 멍청하게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동안 나는 당신 회사의 빅문서를 사모았으니까요. 이제 강성그룹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나예요. 강도윤 씨, 아니, 이제 월급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수진의 선언은 도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러들인 투자자가 회사를 집어삼키러 온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미라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악을 썼다. 거짓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오빠. 아니라고 말해, 우리 회사잖아.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은 발 빠르게 수진 쪽으로 줄을 서기 위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때 웨이터가 쟁반에 주스를 담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은이 짐짓 발을 헛디딘 척하며 웨이터와 부딪혔고 쟁반 위에 있던 포도주스 2잔이 그대로 미라의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타랑 내 드레스.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미라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다. 하은은 입을 가리며 놀란 척 연기했지만 그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어머, 죄송해요, 아줌마. 근데 드레스가 너무 싸구려라. 행주인 줄 알았어요. 색깔이 입혀지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우기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의 능청스러운 사과의 파티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미라는 포도주스로 얼룩진 드레스를 부여잡고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도윤은 미라를 챙길 여력도 없이 수진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지만 수진은 그런 도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은아, 조심해야지. 더러운 거 묻으면 안 되잖아. 수진의 말은 미라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고 미라는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리며 도윤에게 매달렸다. 오빠, 저것들 좀 봐.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거야. 당장 쫓아내. 하지만 도윤은 미라를 거칠게 뿌리치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조용히 해. 지금 네 드레스가 문제야.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도윤의 일갈에 미라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고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믿었던 강성그룹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을 교체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진의 당당한 연설에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도윤과 미라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수진은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 도윤의 곁을 지나가며 귓가에 속삭였다. 기대해요.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니까. 본편은 내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뺏어줄게. 도윤은 수진의 향기에 취해 그리고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고 자신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하은은 도윤을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아저씨, 오늘 파티 재밌었어요. 근데 아저씨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인생처럼요. 하은의 마지막 독설은 도윤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다. 수진과 하은이 파티장을 빠져나가자 그들을 따르는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미라는 얼룩진 드레스를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강성그룹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 아이, 하은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들수록 그 아이를 이용해야겠다는 비열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혀 하은의 머리카락을 얻어낼 방법을 궁리했다. 파티장에서 스치듯 지나갈 때 몰래 주운 하은의 머리카락 한 올이 그의 손수건 안에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비닐팩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내 딸이 맞아? 내 딸이어야 해. 그래야 혜인이를 잡을 수 있어. 그래야 회사를 되찾을 수 있어. 그의 눈빛은 탐욕과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호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혜인은 하은을 재우고 테라스에 나와 와인을 마셨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불안했다. 도윤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탐욕스러운 광기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분명 하은에게 접근할 것이다. 혜인은 빈잔을 채우며 다짐했다. 건드려봐.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딸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테니까.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증권가는 강성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엘레나 한의 공격적인 행보는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강성그룹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도윤은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뉴스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그 3일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는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였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법이었다. 서울 강남의 유전자 검사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 강도우는 밀봉된 서류 봉투를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지난 3일간 그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회사는 엘레나 한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주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채권단은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조를 기세로 압박해오고 있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마지막 희망, 아니 유일한 반격의 카드로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에 접착면을 뜯어냈고 마침내 드러난 A사 용지 한 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검사 대상 A 강하은와 검사 대상 B 강도은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 친자 관계가 성립함. 하하. 도은의 입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부성애에서 우러나온 감동의 웃음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발견한 자의 광기 어린 환희였다. 하은이는 내 딸이었다. 혜인이 아무리 부정하고 아이가 아무리 자신을 경멸해도 의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도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핏줄이 아니었다. 혜인이 가진 막대한 자산과 강성그룹을 위협하는 그녀의 권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인질이자 협상 카드였다. 그래, 혜인아.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넌 내 아이의 엄마야. 아이를 뺏기기 싫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할 거야. 도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 시각 HI 홀딩스 코리아 대표 사실에서 수지는 대형 모니터에 띄워진 강성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성그룹 계열사 매각 및 구조조정 계획안이라는 살벌한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은을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도은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회장님이라는 타이틀을 철저히 박살내어 그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비서 제임스가 들어와 보고했다. 대표님, 강성그룹의 주 거래 은행들이 자금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도은 대표가 사재를 털어 막으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듯 펜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숨 쉴 구멍을 주지 마. 그가 가진 부동산, 주식,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까지 전부 압류해 그가 6년 전 나에게 했던 것처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야 해. 수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6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눈보라가 치던 그 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사람들은 도은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잔인했다. 6년 전, 혜인은 임신 8주차였다. 입덧이 심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어느 날, 시어머니인 강 여사는 혜인을 거실로 불러내어 이혼 서류를 던졌다. 내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잇겠다고 천한 것들은 시도 천한 법이야.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나가라. 강 여사의 폭언은 일상이었기에 참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도은의 태도였다. 도은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어머니의 학대를 방관하고 있었다. 혜인은 울며 도은에게 매달렸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제발 어머님 좀 말려줘요. 하지만 도은은 신문을 내리고 귀찮다는 듯 혜인을 쳐다보았다. 혜인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거 없잖아. 너 우리 집에 안 어울려. 그리고 그 애, 진짜 내 애 맞니? 너 결혼 전에도 남자 문제 복잡했다며 어머니가 다 알아오셨더라. 도은의 말은 혜인의 귀를 의심케 했다. 강 여사가 꾸며낸 거짓말을 도은은 맹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는 그 거짓말을 핑계 삼아 지루해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혜인이 밖에서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위자료는 챙겨줄 테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유전자 검사나 해보던가. 그것이 남편으로서 그가 혜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한겨울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쫓겨난 혜인은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하혈을 하며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아이를 잃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그때 혜인은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자신을 버린 저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그녀는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얼마 안 되는 유산을 털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곳에서 악착같이 버티며 헨리를 만나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도우는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방관자였고 비겁자였으며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었다. 그것이 외도보다 더 용서받지 못할 죄였다. 회상에서 깨어난 수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강도훈, 너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 있겠지. 그게 너의 가장 큰 죄야. 그때 수진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강도훈이었다. 수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랜만이네. 전 남편. 회사가 망해가는데 전화할 시간은 있나 봐. 수진의 조롱에도 도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혜인아, 만나자. 회사 일이 아니라 우리 딸 하은이 문제로 할 말이 있어. 수지는 눈썹을 까딱였다.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우리 딸, 누가 당신 딸이라는 거지?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유전자 검사나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키웠는데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시겠다. 수진의 독설에 도우는 이를 악물었다. 검사 결과 나왔어. 9%. 하은이는 내 핏줄이야. 법적으로 나도 친권이 있어. 당장 만나. 안 그러면 내가 변호사 써서 양육권 소송 걸 거야. 친부의 권리를 무시한 채 아이를 데려간 건 유괴나 다름없어. 도우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수진을 협박했다. 그는 이 방법이 통할 것이라 믿었다. 엄마라면 아이 문제에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수진은 도운의 예상을 비웃듯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소송 그래. 한번 해봐. 강성그룹 회장이 부도 직전에 숨겨진 딸 찾겠다고 소송 건다는 기사 나가면 회사 꼴 참 볼만하겠다. 주주들이 아주 좋아하겠어. 수진의 여유로운 반응에 도우는 당황했다. 너 정말 아이를 뺏겨도 상관없다는 거야. 도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어 싸늘하게 경고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은 하은이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은이에게 버림받게 될 거야. 오늘 저녁 7시 내 호텔 펜트하우스로 와. 네가 그토록 원하는 친권 문제 단판을 지어줄 테니까. 수진은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오늘 저녁에 불청객이 올 거야. 하은이는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팀 대기시켜. 그리고 강성그룹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자료. 그것도 준비해. 수진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도운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가장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릴 준비를 마쳤다. 저녁 7시. 도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호텔 펜트하우스의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거실이 드러나자 그는 5년 전 혜인이 살던 좁은 신혼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럭셔리함에 기가 죽었다. 소파에는 수진이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도우는 품에 안고 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봤지? 하은이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내가 키우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공동 양육권은 가져야겠어.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성그룹은 지켜져야 해. 도우는 뻔뻔하게 본심을 드러냈다. 아이를 빌미로 회사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뜻이었다.
수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공동 양육권 아이의 미래 강도훈 씨. 당신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무능해. 수지는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도훈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야. 그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야. 그래. 법대로 하자. 수지는 탁자 아래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도훈 앞에 던졌다. 이건 6년 전 당신 어머니가 나를 내쫓을 때 썼던 각서야. 태어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당신 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각서. 그리고 이건 당신이 그 옆에서 방관하며 찍혔던 CCTV 영상 캡처본. 당신이 아이를 유기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 가정법원에 가면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수진의 반격에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머니가 그런 각서까지 썼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잊고 있었다. 그건 어머니가 쓴 거지. 내가 쓴 게 아니야. 나는 몰랐어. 도훈은 비겁하게 어머니 핑계를 댔다. 수지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몰랐다. 그게 당신의 평생 변명이지. 아내가 쫓겨날 때도 몰랐고, 아이가 아파서 죽어갈 때도 몰랐고, 회사가 망해가는 것도 몰랐겠지.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어. 아니, 인간 자격도 없어.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훈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하은이야. 아니면 내 돈이야.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 잡이라도 베풀어 줄지 모르니까. 도훈은 수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하은이가 탐나긴 했지만 사실 더 급한 건 1억원의 상속 재산이었다. 그 돈이면 회사를 살리고 다시 예전의 화려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그래, 솔직히 말할게. 회사 살려줘. 하은이. 내 딸이잖아. 내 딸이 상속녀인데 아빠 회사가 망하면 되겠어. 네가 투자 좀 해줘. 아니면 하은이 몫에서 좀 빌려주던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결국 그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수지는 차갑게 웃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 그래. 차라리 솔직해서 좋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렀다. 하은아, 들어와. 도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거실 구석에 숨겨진 문이 열리고 하은이 걸어 나왔다. 아이는 헤드폰을 끼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하은은 헤드폰을 벗어 손에 들고 도훈을 쳐다보았다. 아저씨, 다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저씨는 쓰레기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쓰레기도 아까워요.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되잖아요. 도훈은 5살 아이에게 들켰다는 수치심과 자신의 계획이 산산조각 났다는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하은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설명할게. 도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하은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설명 필요 없어요. 저 아저씨한테 줄 돈 10원도 없으니까 나가세요.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요. 하은은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뒤로 숨었다. 아이의 거절은 도훈에게 그 어떤 법적 판결보다 더 큰 타격이었다. 수진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손님 배웅해드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고. 경호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도훈을 일으켜 세웠다. 도훈은 끌려나가면서도 수진을 향해 절규했다. 혜인아, 내가 잘못했어. 기회를 줘.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하지만 문은 닫혔고 도훈은 차가운 복도에 버려졌다. 닫힌 문 너머로 수진이 하은을 안아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잘했어. 우리 딸. 이제 나쁜 사람은 갔어. 호텔 밖으로 쫓겨난 도훈은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었다. 밤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회사도, 가족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그는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빗물에 적셨다. 종이는 흐물흐물해져 형체를 잃어갔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그는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내 딸인데. 그의 웃음소리는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도훈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최미라였다. 그녀는 도훈이 수진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미행하고 있었다. 도훈이 처참하게 쫓겨나는 모습을 본 미라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이대로는 안 돼. 나까지 죽을 순 없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예전에 말했던 그 계획 지금 실행해. 애 하나만 처리하면 돼. 돈은 확실히 챙겨줄 테니까.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도훈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강도훈의 인생에는 거둘 수 없는 짙은 먹구름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서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쪽잠을 자다 깨어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숙자인 줄 알고 코를 막으며 피해가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회장님 소리를 듣던 그가 하룻밤 사이에 길거리의 불황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는 뻐근한 허리를 펴며 일어났지만 갈 곳이 없었고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과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가족 사진 한 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 흙탕물이 튄 수트는 마치 실패한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도훈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병실 앞은 이미 채권단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점거하고 있어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깡패들은 도훈을 알아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고 돈 갚기 전엔 어림도 없다며 침을 뱉고 조롱했다. 도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어머니가 계신 병실 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벌레 보듯 짓밟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빠져나왔고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발길은 자연스럽게 혜인과 하은이 있는 호텔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시각 HI홀딩스 대표실에서 이혜인은 비서 제임스로부터 강성그룹의 법정 관리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그룹의 공중분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복수가 완성되어 가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유치원에서 하은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혜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선생님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는 순식간에 혜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하은이가 없어졌습니다. 혜인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화상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학교 안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데 어떻게 아이가 없어져요? 혜인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울먹이며 설명했는데 하은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CCTV에 찍혔다는 것이었다.
혜인은 직감적으로 그 청소부 복장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벼랑 끝에 몰린 독사 최미라였다. 혜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용 헬기를 띄워 하은이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최미라의 위치 추적을 지시하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다.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최미라. 넌 오늘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야. 혜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녀는 하은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서울 시내를 다 뒤집어 엎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헬기가 이륙하고 서울 상공을 선회하는 동안 혜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은이의 안전만 생각났고 5년 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그 절박했던 심정이 되살아났다. 한편 서울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 지하실. 하은은 낡은 의자에 묶인 채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의 앞에는 최미라가 헝클어진 머리에 광기 어린 표정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한 손에는 식칼을,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미라는 혜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그녀의 계획은 하은이를 미끼로 혜인에게 거액의 몸값과 해외 도피 자금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이 꼬맹이만 있으면 돼. 이해인 그년이 제 자식 죽는 꼴은 못 볼 테니까. 돈만 챙기면 이 지긋지긋한 한국도 끝이야. 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은은 묶인 손을 꼼지락거리며 매듭을 풀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녀는 무서워 울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저 아줌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자극하면 안 돼. 하지만 시간을 끌면 엄마가 올 거야. 우리 엄마는 천재니까. 하은은 미라가 등을 돌린 사이 주변을 둘러보았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움직여 유리 조각 쪽으로 다가갔고 미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시선을 끌었다. 급. 하은이 소리를 내자 미라는 신경질적으로 돌아보며 소리쳤다. 조용히 해 확 그어버리기 전에 그때 공장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미라는 화들짝 놀라 칼을 고쳐쥐며 문 쪽을 노려보았다. 누구야? 경찰이야. 들어오면 이애 죽여버릴 거야. 미라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곳에는 경찰이 아닌 강도훈이 서 있었다. 도훈은 혜인의 호텔로 가던 중 미라의 차가 수상하게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그는 묶여있는 하은과 칼을 든 미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라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애를 풀어줘, 미쳤어.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미라는 도훈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칼끝을 하은의 목에 겨누었다. 오빠 잘 왔네. 오빠도 공범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저 꼬맹이랑 이혜인 때문이잖아. 오빠도 돈 필요하잖아. 우리 같이 한탕하고 뜨자. 미라의 제안에 도훈은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은이는 내 딸이야.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도훈은 부성애가 발동하여 미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미라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딸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라도 하시겠다. 웃기지 마. 오빠가 언제부터 딸을 챙겼다고 그래. 5년 전엔 내 말만 믿고 쫓아냈으면서. 미라의 말은 도훈의 폐부를 찔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미라에게 애원했다. 그래. 내가 쓰레기야.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하은이는 놔줘. 대신 나를 잡아. 나를 인질로 삼아. 제발 부탁이다. 도훈의 눈물 섞인 호소에 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쁜 아저씨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은
아이에게 큰 충격이었다. 미라는 도훈의 행동에 더욱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다. 오빠까지 왜 이래? 다들 전현한테 홀린 거야. 좋아. 그렇게 딸이 소중하면 같이 죽어. 미라가 이성을 잃고 하은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도훈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하은을 감싸 안았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도훈의 등에 깊숙이 박혔고 붉은 피가 솟구쳐 하은의 하얀 원피스를 적셨다. 아빠.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도훈을 아빠라고 부르며 비명을 질렀고 도훈은 고통 속에서도 하은을 꼭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미라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패닉에 빠져 뒷걸음질 척 칼을 떨어뜨리며 덜덜 떨었다. 내가 찌른 거 아니야. 오빠가 끼어든 거야. 그녀가 횡설수설하는 사이 공장 지붕 위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경찰 특공대와 해인의 사설 보안팀이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섬광탄이 터지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미라는 제압당했고 해인은 흙먼지 속을 뚫고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도훈과 하은을 발견했다. 하은아. 도훈 씨. 해인의 절규가 폐공장을 울렸다. 해인은 하은을 품에 안고 괜찮냐고 물었고 하은은 울면서 쓰러진 도훈을 가리켰다. 엄마. 아저씨가 아빠가 나 대신 맞았어. 피가 너무 많이 나. 하은의 손은 도훈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혜인은 창백해진 도훈의 얼굴을 감싸 쥐며 흔들었다. 강도훈. 정신 차려. 죽지 마.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도훈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혜인과 하은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혜인아. 그리고 우리 딸. 아빠가 지켜줘서 다행이다. 도훈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은은 아빠 죽지 마세요. 아빠라고 오열하며 도훈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혜인은 멍하니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복수를 원했지만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증오가 도훈의 희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미라는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며 악을 썼다. 이건 무효야. 내가 진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혜인은 하은을 안고 구급차에 올라타며 의식 없는 도훈의 손을 꼭 잡았다. 제발 사람만 줘. 살아서 죗값을 치러. 이렇게 도망치게 놔두진 않을 거야. 혜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용서와 화해를 위한 고통스러운 시작이었다. 병원을 향해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하은은 도훈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다. 미약하지만 끈질기게 뛰고 있는 심장 박동 소리가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희망의 소리였다. 서울의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과연 도훈은 깨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깨어난다면 이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까? 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시계 초침 소리가 고막을 때릴 만큼 무거운 정막에 잠겨 있었고 혜인은 피가 말라붙은 자신의 하얀 블라우스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의 삶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원수의 피와 딸아이의 눈물뿐이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지지 않는 시간 동안 혜인은 6년 전 도훈이 자신을 버렸던 그날보다 더 깊은 공포를 느끼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살아서 죗값을 치르라고. 이렇게 비겁하게 죽음으로 도망치지 말고 살아서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이다.
옆 의자에는 하은이 지쳐 잠들어 있었는데 아이의 속눈썹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작은 몸은 간헐적으로 움찔거렸다. 혜인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토록 미워했던 아빠라는 존재가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은 어린 하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아이가 잠결에 아빠, 아파 라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자 혜인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왔고 그녀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복수였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강 여사가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번져 엉망이었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있는 혜인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핸드백으로 혜인의 어깨를 내리치며 악을 썼다. 이 마녀 같은 년 네가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는구나. 회사를 망하게 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 목숨까지 노려. 내년이 사람이야.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치는 강 여사의 목소리에 잠들었던 하은이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혜인은 강 여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6년 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 여사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그만하시죠. 강 여사님, 지금 누구 때문에 도훈 씨가 저 안에 누워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에게 탐욕을 가르치고 저런 미친 여자를 곁에 두게 만든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혜인의 팩트 폭격에 강 여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네가 꼬리쳐서 내 아들이 저 지경이 된 거 아니야. 강 여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발악했지만 혜인은 싸늘하게 웃으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이분, 병원 업무 방해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하세요. 내 딸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인간은 그게 누구든 용서 안 합니다. 혜인의 지시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강 여사를 양쪽에서 붙잡았고 그녀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강성그룹 회장 엄마야. 민호야. 도훈아. 저 여자가 날 죽인다. 강 여사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자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하은은 공포에 질려 혜인의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다. 혜인은 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하은아,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소리 지르신 거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엄마가 약속할게. 하지만 혜인의 마음속에서도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는데 혜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급하게 의사 앞으로 다가갔다. 선생님, 도훈 씨. 아니,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쇼크가 왔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혜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하지만 의사가 뜸을 들이자 혜인의 심장이 다시 덜컥 내려앉았다. 칼날이 척추신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의식이 돌아와 봐야 알겠지만 하반신 마비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활 치료를 한다 해도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선고는 잔인했고 혜인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그가 살아남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될지도 몰랐다. 도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혜인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하늘처럼 높고 거대해 보였던 남자가 이제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나약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혜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비서 제임스가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대표님, 최미라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살인 미수 및 유괴 혐의입니다. 그리고 강성그룹의 부도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혜인은 무심하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수갑을 찬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인 최미라의 모습과 휴지 조각이 된 강성그룹의 주식 차트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래, 알았어. 인수합병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 이름도 바꾸고 경영진도 싹 다 물갈이해. 강성그룹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마. 혜인은 냉정하게 지시를 내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도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은이가 유리창에 작은 손을 대며 물었다. 엄마, 아빠, 이제 못 걸어 나 때문에 다친 거야. 아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혜인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은아, 아빠는 너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건 아빠의 선택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은은 혜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천재 소년이라 불리며 어른들을 놀라게 했던 하은도 결국은 아빠의 사랑이 그리웠던 작은 아이에 불과했다. 며칠 후 도훈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혜인은 변호사와 함께 병실을 찾았는데 도훈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혜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모두 전해들은 듯 했다. 왔어. 도훈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다. 혜인은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몸은 좀 어때? 의사 말로는 재활하면 휠체어 정도는 탈 수 있을 거래. 혜인의 건조한 위로에 도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휠체어라. 나한테 딱 어울리는 결말이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이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다니면 안 되지. 도훈은 자조적인 태도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봉투는 뭐야? 이혼 서류는 이미 6년 전에 썼는데 또 사인할 게 남았나? 아니, 이건 강성그룹 인수 합병 계약서와 당신의 개인 파산 신청 서류야. 혜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회사는 내가 인수했어. 이제 SH그룹으로 이름이 바뀔 거야. 당신이 가진 주식은 모두 소각됐고 남은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갔어. 당신은 이제 빈털털이야. 병원비는 내가 냈으니까 걱정 마. 빚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갚아. 혜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지만 도훈은 오히려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그 무거운 짐. 이제 다 내려놓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게 결국은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펜을 찾았다. 망설임 없이 사인하는 그의 모습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인을 마친 도훈은 서류를 혜인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이는 괜찮아. 많이 놀랐지. 혜인은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지내. 학교도 다시 나가고. 근데 밤마다 악몽을 꿔. 당신이 피 흘리는 꿈. 혜인의 말에 도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끝까지 아빠 노릇도 못하고 상처만 줬네. 혜인아, 부탁 하나만 할게. 하은이. 나 같은 놈 잊고 살게 해줘. 장애인의 전과자.
파산자 아빠. 아이한테 집만 될 거야. 그냥 죽었다고 해. 도훈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다. 혜인은 그런 도훈을 잠시 바라보다가 병실 문을 열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은이가 결정할 문제지. 혜인의 말과 함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은이가 걸어 들어왔다. 하은은 주저주저하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고 도훈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하은아. 도훈이 손을 뻗으려다 멈칫하자 하은이가 먼저 도훈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도훈의 손은 차가웠다. 아저씨. 아니, 아빠. 하은이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도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많이 아파요. 나 때문에 다친 거잖아요. 하은이 울먹이자 도훈은 아이의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고 오열했다. 아니야. 아빠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우리 딸이 무사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미안하다. 하은아. 정말 미안해. 병실 안은 부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혜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에 나온 혜인은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섰다. 복수는 끝났다. 도훈은 모든 것을 잃었고 신체적인 자유마저 잃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딸의 마음이었다. 혜인은 그것까지 뺏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이 혜인이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하은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제임스가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 강 여사님이 병원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계십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혜인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니, 놔둬. 그 여자가 무너지는 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해. 그리고 요양병원 제일 싼 곳으로 알아봐. 아들이 파산했는데 호와 병실에 있을 순 없잖아. 효도하는 셈치고 내가 보내드려야지. 혜인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이제 과거의 망령들은 사라졌고 그녀 앞에는 SH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한편 병실 안에서 도훈은 하은이를 안고 다짐했다. 비록 다리는 잃었지만 남은 인생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겠노라고. 그는 혜인이 두고 간 파산 신청 서류를 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껍데기를 버리고 진짜 강도훈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다. 창밖으로 비치던 햇살이 도훈과 하은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비록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한때 강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탐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최미라는 이제 수의를 입은 채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옷들과 보석들은 증거물로 압수되었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가꾸던 미모는 초췌하게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며칠 전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녀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유괴, 그리고 과거 혜인에게 누명을 씌운 무고죄까지 더해져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억울하다며 악을 쓰고 도훈과 강 여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판사는 그녀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스럽게 느껴졌고 그녀는 이제 젊음과 인생을 감옥이라는 좁은 상자 안에서 썩혀야 할 운명이었다. 한편 강성그룹의 몰락과 함께 강 여사의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녀는 아들이 파산하고 며느리에게 회사를 빼앗겼다는 충격에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혜인은 약속대로 그녀를 서울 변두리의 가장 저렴한 요양병원으로 보냈는데 그곳은 강 여사가 평생토록 혐오했던 가난하고
냄새나는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강 여사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웅얼거리는 소리만 낼 수 있었고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간병인들은 돈도 없고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그녀를 거칠게 대했고 그녀는 기저귀를 찬 채 자신의 비참한 말로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가끔 TV 뉴스에서 승승장구하는 혜인의 모습이 나올 때면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괴성을 질렀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일 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도우는 혜인이 마련해준 재활요양원 대신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시계와 양복을 팔아 마련한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혜인의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자존심이었기 때문이었다. 좁은 고시원 방,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도우는 휠체어에 앉아 벽을 보고 밥을 먹으며 자신의 지난날을 참회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수많은 직원들의 아부, 그리고 어머니의 그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불편한 몸뚱이와 고독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허울 좋은 껍데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혜인은 강성그룹의 사명을 SH그룹으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SH는 그녀의 이름 수진 사무진과 딸 하은 H 이은의 이니셜을 딴 것이었으며 이는 과거의 강성그룹을 지우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녀의 의지였다. 취임식 날, 혜인은 단상에 올라 수천 명의 임직원 앞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과거의 부패와 무능을 청산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SH그룹의 주인은 특정 가문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주주들입니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혜인은 명실상부한 재계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연일 언론을 장식하며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도우는 휠체어를 밀고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 하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갔다. 멀리서라도 아이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고 도우는 나무 뒤에 숨어 하은이를 찾았다. 잠시 후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 나오는 하은이가 보였는데 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행복해 보였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멈추고 혜인이 차에서 내려 하은이를 반겼다. 하은이는 엄마라고 외치며 혜인의 품에 안겼고 혜인은 아이의 가방을 받아들며 다정하게 뺨을 어루만졌다. 그 완벽한 모녀의 그림 속에 도훈이 끼어들 자리는 단 1mm도 없어 보였다. 도훈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성공해서 빛나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돌려 뒤돌아섰다. 삐걱거리는 휠체어 소리가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배웅했다. 그때 하은이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시선이 나무 뒤로 사라지는 휠체어의 그림자에 머물렀다. 하은아, 뭐 봐? 혜인이 묻자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아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하은이의 말에 혜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도우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게 빛나는 SH타워가 저 멀리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하은이가 병실에서 그려주었던 그림이었다. 휠체어를 탄 아빠와 그 옆에 서 있는 하은이, 그리고 엄마가 그려진 그림.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도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행복해라. 부디 나 같은 놈은 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라.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 남은 작은 불씨 하나는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늦었지만 진심 어린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다. 몇 달 후, 혜인은 비서 제임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강도훈 씨가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보육원에 기부도 하고 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고시원 청소 일을 하며 번 돈을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혜인은 서류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 다행이네.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려나 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에 대한 담담한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 소식, 이제 보고하지 마세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혜인은 책상 위에 놓인 하은이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고 과거의 망령들은 사라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찬란한 미래와 사랑하는 딸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그녀를 존경하는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SH그룹의 신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철의 여인 이혜인과 그녀의 천재딸 하나은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하고 있었다. 하은이 학교 과제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발표하는 날이었다. 하은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우리 엄마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은의 말에 혜인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도훈이 휠체어를 타고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비록 실수를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 용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은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혜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딸은 엄마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용서라는 것이 복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6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혜인은 학교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하은이가 당신을 용서했어. 그러니까 부디 부끄럽지 않게 살아줘. 고시원 좁은 방에서 혜인의 문자를 받은 도훈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가 받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었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힘차게 밀며 밖으로 나갔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비록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다. 죄와 벌, 그리고 용서와 구원. 이 긴 드라마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여 차가웠던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서울의 거리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는데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테헤랄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SH그룹 본사. 옛 강성그룹 사옥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투명한 유리 통창으로 리모델링되어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최상층 회장 집무실에서 이혜인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감상하며 갓 내린 에스프레소의 향기를 음미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지난 1년간 그녀는 부패했던 기업 문화를 뿌리 뽑고
혁신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SH그룹을 재계 서열 10위권 안으로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고, 이제 그녀는 버림받은 며느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트로피가 놓여 있었지만, 혜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트로피가 아니라 그 옆에 놓인 작은 액자였다. 사진 속에는 훌쩍 자란 하은이와 혜인, 그리고 곁에서 든든하게 웃고 있는 제임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지난 1년간 비서실장의 직함을 내려놓고 혜인의 공동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왔고, 하은이에게는 친아빠 이상의 사랑을 주며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혜인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생각했는데,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활용 센터에서는 한쪽 다리를 절며 묵묵히 폐가전을 분리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땀과 기름때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은 그는 바로 강도훈이었다. 그는 고시원 생활을 하며 낮에는 재활용 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과거 화려했던 재벌 2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이나 불안감 대신 삶을 받아들이는 자의 담담함이 묻어났고, 육체적인 고단함 속에서도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하은이의 이름으로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우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식당 한 구석에 켜진 TV를 힐끔거렸는데, 뉴스에서는 SH그룹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콘서트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혜인과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혜인은 이 수익금은 전액 미혼모와 결손 가정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다. 도우는 화면 속 혜인의 눈부신 모습과 하은이의 의젓한 태도를 보며 밥을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없어도, 아니 자신이 없어서 그들은 저토록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도우는 작업을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자선 콘서트가 열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감히 그들 앞에 나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아주 먼 발치에서라도 하은이의 모습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간절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었다. 공원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고, 도우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나무 뒤에 자리를 잡았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자 무대 위로 혜인과 하은이가 올라왔고,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은이는 마이크를 잡고 떨지 않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건넸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SH그룹의 최연소 이사 강하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다. 그때 무대 옆에서 제임스가 나와 하은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고, 혜인은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완벽한 트라이앵글, 그 견고한 성벽 안에 도훈이 들어갈 틈은 단 1mm도 존재하지 않았다. 도훈은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는데, 그것은 질투나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참회였다. 6년 전 자신이 지킬 수 있었던 그 행복을 제 발로 차버리고 헛된 욕망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 자리는 내 것이었는데, 저 아이를 안아주는 사람은 나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저 그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저 행복은 깨져버릴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때 하은이가 문득 무대 아래쪽 도훈이 숨어있는 나무 쪽을 응시했는데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마치 어둠 속에 숨은 도훈을 찾아내는 것만 같아 도훈은 심장이 맺힐 뻔했다. 하은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제임스의 목을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나 목말라요. 주스 사주세요. 하은이 제임스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도훈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친부인 자신에게는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듣지 못할 그 이름. 그것은 도훈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하고도 합당한 형벌이었다. 도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몇 달 동안 폐지 줍고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하은이를 위한 작은 은목걸이였다. 목걸이 펜던트 뒤에는 사랑하는 딸 하은에게 못난 아빠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선물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임스가 사주는 비싼 주스와 장난감들 틈에서 이 초라한 목걸이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도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혜인과 하은, 제임스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눈에 담았다. 석양을 받아 빛나는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혜인이 문득 무언가를 느낀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도훈이 서 있는 나무 쪽을 향했지만 도훈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혜인은 잠시 그곳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제임스와 하은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련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완벽하게 떠나보낸 것이었다. 도훈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석양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가족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을 속죄하며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림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가 혜인과 하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였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요양병원 독방. 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죽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웅얼거리며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다. 내 회사, 내 아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과 회한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가시덤불이 되어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죽음이 가까워진 순간에야 깨달은 것이었다. 최미라가 수감된 교도소의 독방은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곳이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과 보석들은 사라지고 거친 죄수복만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탐욕과 맞바꾼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살걸. 그녀의 뒤늦은 후회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남은 15년의 세월을 이 좁은 방에서 썩어야 했고, 출소 후에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파멸뿐이었다. 1년 후 SH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상장 기념 파티에서 혜인은 수많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했다. 저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주주 여러분, 그리고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딸 하은이와 남편 제임스 덕분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 역전에 환호했다. 파티가 끝나고 테라스에 나온 혜인은 샴페인 잔을 들고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6년 전 눈물로 바라보았던 그 하늘은 이제 찬란한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임스가 다가와 혜인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며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옛날 생각. 혜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내일 생각. 하은이 생일 파티 준비해야 하거든요. 제임스는 혜인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당신은 웃는 게 제일 예뻐요. 앞으로는 평생 웃게만 해줄게요. 혜인은 제임스의 손을 잡고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때 하은이가 뛰어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 나도 껴줘요. 나도 샴페인 마실래. 혜인과 제임스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하은이를 안아주었다. 안 돼. 꼬맹이는 주스나 마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행복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도우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작은 액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혜인과 하은을 보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행복해라. 부디 나 같은 놈은 기억도 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라. 그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야 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자신의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비록 닿을 수는 없지만 바라볼 수는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강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자신의 좁고 어두운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혔지만 그의 마음속 창문은 영원히 혜인과 하은을 향해 열려 있을 것이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행복을 찾으며 뉘우친 자는 고요한 평안을 얻는다. 혜인의 복수극은 끝났고 그녀의 전설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왕은 자신의 왕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